네, 화요일의 책갈피 시간입니다. 안정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자, 이번에는 포스트 피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피크면 우리말로 정점 이후라는 뜻인데요.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책의 부제는 거대한 역전의 시작, 지구 착취의 정점, 그 이후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점점 더 적게 쓰면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다양한 도표와 지수를 통해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 변화가 산업, 경제, 세계를 바꿔가는 모습과 이를 통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마법 같은 미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전의 시작. 참 기대가 되는데요. 책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자, 저자 앤드류 메가피는 미래학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MIT 부교수이자 MIT 디지털 비즈니스 센터 수석 연구원입니다. 2009년부터 MIT에서 정보기술의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해 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 재직 시절 B2B 전자상거래를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랩스터화라는 개념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으며 웹 2.0 개념과 플랫폼을 기업의 정보통신에 적용한 엔터프라이즈 2.0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적은 자원을 쓰면서 경제를 성장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예, 저자는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08년 정점에 달했을 때보다 거의 2% 줄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미국 경제가 15% 이상 성장했다는 점이죠. 우리는 성장하는 경제가 해가 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쓸 거라고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변화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은 1800년도에서 1970년까지 170년 동안 미국에서 경제 성장과 발맞추어 증가했습니다. 그 뒤로 이 에너지 사용량 증가 속도는 느려졌고 이윽고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를 점점 덜 쓰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방향이면 전 세계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님, 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더 쓴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 줄었나요? 자, 책 속에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기술의 발전이고요. 두 번째가 탈물질화 자본주의입니다. 세 번째가 대중의 환경 문제 인식이고 네 번째가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정부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술의 발전. 어떻게 자원을 줄일 수 있었나요? 자원을 줄이는데 제일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엄청난 자원을 줄이게 된 요인입니다. 스마트폰은 서로 별개였던 여러 가지 기기들을 대체했죠. 신문과 책,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하므로 지도를 인쇄할 필요성도 줄였고요. 그리고 종이를 덜 쓰는 현행 추세에도 기여했습니다.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서점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북이 있으니까. 이북이 있으니까 MP3처럼 될 거다.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1960년대 펀치카드에서 1980년대 도트 프린트 용지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종이 세대들을 쭉 훑어보면 제2의 기계 시대가 더 많은 나무를 베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네. 현재 미국에서 종이 소비량이 정점에 달하는 199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종이 자체를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기기들이 점점 유능해지고 상호 연결되고 언제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변모하면서 우리는 종이로부터 빠르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전체의 종이 소비량이 정점에 달했던 건 아마도 2013년일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종이 소비를 줄이는 거는 알겠는데요. 예. 나무 사용은 줄었는데 그럼 다른 에너지원은 어떻게 대체가 됐을까요? 자, 이거를 알려면 산업혁명 전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네. 됩니다. 산업혁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거나 동물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식량을 생산하고 도구를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 먹는 것이 내는 것보다 더 많아서 효율이 네. 떨어져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네. 석유를 먹고서 움직이는 기계들이 등장하죠. 인간의 걸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인간이 먹지 않는 에너지원을 먹음으로써 인간의 육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들이 너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공해와 오염이 발생되죠. 기존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가져야만 하니까
더 많은 공해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염들이 정화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적은 공해와 효율을 가진 발전 방법을 찾게 되죠. 원자력, 태양력, 풍력, 수력, 지열 등등 자신들이 가진 곳에서 더 적은 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통해서 기존의 화력을 대신하는 방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방식은 현재로선 효율이 떨어지면 점점 기술이 발전에 따라 효율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래. 그럼 두 번째 탈물질화 자본주의 어떤 건가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자본주의란 자본을 투자해서 더 많은 자본을 얻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인 건데요. 이런 자본주의가 한계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생기고 지구는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해 개발을 통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기존의 자본주의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탈물질이라는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기술들은 자본주의의 부의 물질을 세계의 최소 단위인 아톰에서 디지털의 최소 단위인 비트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팠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원을 캐가지고 뭐를 떼우든가 팔아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에 게임이나 동영상 앱 등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죠. 네. 예전에 코덱이 1조 달러를 벌어들일 때 네. 직원이 3만 명이었어요. 지금 인스타가 1조 달러를 버는데 얼마를 버냐? 10명에서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직원도 공장도 대량 생산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공해도 덜 발생하게 되죠. 생각도 못했던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대중의 환경 문제 인식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물건을 많이 팔아서 성장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대중이 과거에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에만 보이던 시대는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라든가 공정경제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 브랜드는 이 옷을 사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더 많은 광고가 돼서 판매를 하는가 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물건 등이 비싸지만 판매가 되는 등 이런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는 대중을 상대로 판매를 해야지만 대중이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는 지금 자본주의도 지구를 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각각 방식도 달라져야 하겠네요. 예. 그러면 정부의 반응하는 정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 이제 앞에서 지금 뭐 많은 것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본주의가 기술의 발전과 탈물질화 대중의 변화에서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는 규제를 해야만 이런 미래가 달성될 수 있거든요. 규제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바다 수달과 호랑이, 코뿔소, 푸른 고개들을 다 잡아먹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각국 정부가 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고 환경오염 기술을 청정 기술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시민들에게 탄소세를 지급하는 것이며 적절하게 구상하고 제한해서 해야지만 자본주의가 지구를 먹어치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작가님은 그럼 이 책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네. 피카소의 그림이 변하는 이야기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피카소가 젊었을 때 그림을 사진처럼 그렸습니다. 근데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추상화가 되더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그림으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이분이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뭘 했느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네. 점점 흐렸던 것이 칼라화되면서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분은 피카소는 그림을 가지고 사진과 경쟁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인류의 미래 직업도 효율성에서 예술성으로 점점 변화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강의의 주제였거든요. 네. 이 책에서도 자본주의가 지구를 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그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직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 때 꼭 한번 써먹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작가님과 포스트피크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